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강의를 맡게 된 천진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경비지도사 학습론과 그리고 경비지도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호선경비, 집단 민원 현장에 있어서 순회 점검과 직무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경비지도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6년 동안 한개 차이로 2차 시험에 떨어진 분이 계십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이 말은 2차 시험에서 엄청난 고득점의 커트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시험은 경비업법과 경호학 또는 이제 범죄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경비업법은 약 31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청원경찰법은 약 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문을 다 합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다 합한다면 150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학개론은 헌법, 민법, 형법, 기타 여러 법과목을 합하면 대략적으로 2000조가 넘습니다. 분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학개론은 1차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1차 시험에서는 커트라인만 평균적으로 60조만 넘으면 됩니다. 그런데 1차 시험 민간경비론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법학개론은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약 700조 정도의 조문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법학개론을 목표를 한 60점 정도로 잡는다면 민간경비론은 한 80점 정도, 이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목표를 한다면 법학개론 학습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임해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이제 법학개론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법학개론 기출 문제가 법학통론에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6문제, 행정법에서 5문제, 그리고 민법에서 6문제, 민사소송법에서 1문제, 형법에서 3문제, 형사소송법에서 8문제, 사회법에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을 다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학통론, 헌법, 행정법이 상대적으로 학습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 과목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평균 60점이라고 한다면 총 24개죠. 그러면 16문제에다가 민법 6문제, 민사소송법 1문제 이 정도로 하면 약 24문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약 105개 정도의 세부 분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비지도사 법학개론에 있어서 이 강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이번 강의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사회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빈도수가 높고 중요한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은 약간 단편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중요 부분을 이게 건드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학통론, 헌법,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득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날에 모든 과목을 정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비업법을 100점 가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법학개론에 그다지 큰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는 당근화를 시켜야 됩니다. 당근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습한 것을 2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서적을 구해서 당근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는 이 5월달, 6월달 이런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 강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하였는데 그때 외국인 유학생들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글을 읽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조문에 대한 그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글을 읽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법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법학개론 학습 방법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조문은 한 600조 정도 됩니다. 2000조 되는 그 모든 조문을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합격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범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도수가 높은 것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사님은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 조문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 조문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출제에 있어서 각종 분쟁이나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요 조문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직전에 2시간 정도의 시간 내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험은 실무와 다릅니다. 시험 직전에 시험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2시간 만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과 도덕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원도의 어떤 미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 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서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경비 지도사님께서 그 현장에 파견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의 이제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인가 아닌가, 이 채권은 적법한가 불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비 지도사가 되시면 이러한 법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단 민원 현장에 있어서 실제로 경비업체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집단 민원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서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는 강제력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에 있어서 제복을 경비업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첫 번째 발각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에 부과됩니다. 이것은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이 경우에 경비법에 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타율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은 도덕보다 기본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도덕은 법보다 기본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법은 강제력이 있구나, 타율성이 강하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은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법은 외면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은 법보다는 평균인에게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을 합니다. 법은 행위자의 고의나 가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 고의나 가실에 따라서 양형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법은 행위자의 고의나 가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권리와 의무 양면을 강조하는 양면성이 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양면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도덕은 의무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면성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은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는 외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강제성을 가집니다. 법은 타율성을 가지고 권리 의무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면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평균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인 의사를 규율하는 내면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도덕은 비강제성을 가진다. 도덕은 자율성을 가진다. 그리고 의무적인 측면만을 규율하는 면에서 편면적이고 일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은 이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절대적인 면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은 법적 안전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측면을 중요시합니다.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악법도 법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시험장에 가시면 어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복기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지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그 문장에 있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과 도덕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내면적이고 편면적이고 양면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체계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법학계로는 이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고 점수 따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앞부분은 거의 출제 확률도 굉장히 높으면서 그 문제 수준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법의 체계 이 부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체계로서 강행법과 임의법은 법 적용의 절대성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 보면 주물과 종물이 있으며 부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이제 조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당사자가 나는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게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런 걸 임의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의 체계로서 강행법과 임의법은 법 적용의 절대성 여부에 따라서 다른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은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자연법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는 이렇게 뭐 글로 써진 법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연적인 그러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정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정해져 있는 법.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셔서 성문법이나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은 국가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유법과 개수법은 법의 발생에 따른 구분입니다. 고유법은 국가, 민족 고유의 사회적,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법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수법은 다른 국가 또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생성된 법 규범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당해 국가의 실정법에 반영된 법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개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고유법과 개수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되는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입니다. 특별법은 특정한 장소, 사람, 사물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특별법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과 상법이 있으면 상법이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특별법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법이다.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대륙법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헌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등은 공법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다만 상법은 사법에 속합니다. 자, 형사소송법, 행정심판법, 민사소송법 등은 공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틀립니다. 자, 형사소송법, 행정심판법, 민사소송법 등은 공법입니다. 자, 이거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다음에 친족 상속법은 당연히 사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륙법계는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같은 이제 대륙법계는 성문법 중심의 법 체계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법계는 간섭법의 법원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영미법계는 불문법인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 체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영미법계는 성문법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판례법주의를 대륙법에 비해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법은 권리의 의무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에 반해서 절차법은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간섭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자, 이런 걸 이제 간섭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섭법은 불문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목하십시오. 자, 법의 체계로서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체계를 가지고 암기를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제인가사 또는 지청형항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인가사가 생각이 나면 답은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은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 조심하십시오. 자, 그다음 거절하는 형식에 의해 행사되는 것은 항변권입니다. 항변권은 사건의 작용에 따른 분류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약의 해제권은 뭐라고 했죠? 자,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무권 대리 행위에 의한 본인의 추인권은 역시 또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이제 형성권은 청구권과 같이 그에 대한 대응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형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청구권은 뭘까? 타인의 자기, 부작위 또는 인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자, 다시요. 소유권, 저당권, 저작권은 지배권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직접 지배한다는 것이 뭐냐?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권리자 외에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과 같은 물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입니다. 지배권은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자에게는 그 침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권은 그 실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변권은 뭘까요? 항변권은 타인의 청구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작용을 연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을 이렇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줄 필요는 없겠죠. 그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연기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에서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를 했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물과 종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이제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은, 자, 여러분들 사회법이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시험에 사회법이 뭔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의 원리가 예를 들면 사유재산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가실책임의 원칙이 이제 그 사법의 원리인데 이런 것이 이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공공복리 적합성, 무과실책임, 계약의 이행 권리 행사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적 민법의 기본 원리를 수정하는 것이 사회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은 뭐 특별법이 아니라 최고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년에도, 올해도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법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은 임의법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강행법입니다. 자, 임의법과 강행법, 자,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공법. 그다음 민법은 뭘까요? 민법은 사법입니다. 자, 민사소송법은 뭘까요? 그러면 자, 민법은 사법인데요. 자, 민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자, 이게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행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실제법이 아니라 절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은 실제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반복을 할게요. 민법, 상법은 사법이지만 민사소송법은 사법이 아니라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사법과 공법이 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이익설에 의하면 보호법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 이거는 지금 헌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내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자, 다시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닌다. 그럼 외국인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이 될까요? 자, 외국인은 헌법에 의하면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이 됩니다. 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서 그 지위가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긴급 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 법 체계에서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헌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 상황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길죠? 긴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입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암기한다기보다는 입에 익혀야 됩니다. 자, 헌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헌법 제108조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 제95조에 의하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부령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금방 이제 그 법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본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올해 시험에도 거의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 상태가 일어났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게 이제 법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ource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전인 함부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0년경에 바빌로니아 함부라비 왕이 제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뭐냐 이렇게 하면 함부라비 법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그나 카르타 또는 대헌장은 그 영국 헌법의 근거가 된 최초 문서입니다. 그리고 권리청원, 그 다음에 그 명예혁명, 권리장전 등이 이제 성문법의 기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의 개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원 도덕의 최대한이라고 이렇게 말하신 분은 이제 슈물러라는 분이고 독일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럼 라더브루그는 법원 법 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옐리넥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걸 암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암기는 할 수 없고, 이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암기할 수 있으실 정도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면 이게 정리를 하셨다가 시험 보는 그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눈도장을 찍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중에 이제 민사상,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에 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런 이제 그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사에 관해서 소송이 일어났고 재판을 하게 될 때 판사님 마음대로 재판을 하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민법상으로 하고 그게 없으면 간수법에 하고 간수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조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간수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법상 상사에 관하여 범법 규정이 없으면 상간수법에 하고 상간수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해야 한다. 자, 이렇게 보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상간수법은 민법의 규정에 앞서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방 이야기한 이제 상법상 법원과 민법상 법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간섭에 의합니다. 자, 그다음 성문법인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 경비업법이 있으면 경비업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경비업법이죠.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성문법규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과 같은 명령에 해당됩니다. 국가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내부 규율은 대법원 규칙과 같은 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입법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조례입니다. 자, 다 아실 테지만 이게 시험 볼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판례에는 법률상의 강제력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력이 부여가 됩니다. 즉 헌법에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법관들 개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일반 법관들에게 자신의 법 해석을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그 상급법원 그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사안에서는 하급심 법원이 상급심 법원의 판결을 따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법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효력에서 헌법 제53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그 사망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건데요. 사망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자, 여기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3조 7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일까요? 자, 20일입니다. 20일. 자,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칙에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법 규정에 의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속인주의는 보충입니다.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에서 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혹시 또 국제사법이라고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국제사법이 뭐지? 이렇게 국제적인 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 능력은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1조 권리 능력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 능력은 본국법에 의해야 한다. 거의 본국법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불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형법 같은 경우에는 법률 불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겠지만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혹씩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수험생들은 준비를 안 했겠죠.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상식적으로 그 지문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톤의 제자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권력은 이기적 행사가 아닌 사회 전체에 도움을 주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돼서 사실은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정의는 보편적 정의, 응보적 정의로서 정치적, 인권적 성격을 지닙니다. 특수적 정의는 개인 생활과 관련된 정의입니다. 예를 들면 고소득자에게 세금 부과 시에 요구되는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적 정의는 그러면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눕니다.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의미를 합니다. 배분적 정의는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평등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일반적 정의는 정치적 정의와 관련되고 특수적 정의는 개인 생활과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 공동체를 중시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한 만큼 배분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간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수법이 해야 하고, 간수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아까 또 그리고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간수법에 의하고, 상간수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해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민법 제185조에 의하면 물건은 법률 또는 간소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시 간소법은 간혹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나오는데 민사, 상사의 법원에 관해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물건에 관련해서 민법에 보면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해서 창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간섭에 의합니다. 간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섭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섭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간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섭법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적 확신의 존재가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섭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지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간섭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섭법은 사회의 거듭된 간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된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이게 제가 시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계속 나온 지문이고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암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꾸 눈에 익혀야 되는데 이번 강의 시간에 계속 수강생분들도 따라 하시면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인 간섭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무원께서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을 하실 때 뭐 간섭적으로 뭐 돈 1,000만 원씩 그 조직에서 받았다. 근데 이번에 뭐 돈 1,000만 퇴직을 하시는데 뭐 퇴직이나 이직을 하시는데 1,000만 원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간섭에 따라서 나에게 왜 1,000만 원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간섭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간섭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입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간섭에 의합니다. 흔히 인용되는 간섭법이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제 뭐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자기 조상의 무덤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관리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우리 법전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우리 법전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 때 자기 소유의 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몰래 이제 그 무덤을 이렇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옛날에 그걸 이제 원래는 법적으로는 뭐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자기 조상의 무덤을 이제 만든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옛날 그런 경우에 가난하신 분들이 뭐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럼 그런 걸 이렇게 금지를 해버리면 이제 무덤을 만들 수도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적인 확신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또 판례가 이제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제 분묘기지권의 그 간섭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은 법전에는 없지만 인정을 시킵니다. 현재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판례가 뭐냐면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그 뭐 어떤 산을 이렇게 이전받았다면 그때 새로운 주인이 분묘기지권자에게 그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청구할 때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까지는 그 사용료 청구에 대해서 뭐 인정된 판례가 뭐 이렇게 모호하거나 없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나온 이제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하되 그 소유권자가 청구를 하면 사용료를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중요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간섭법으로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혼도 간섭법입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걸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이 간섭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도 이제 간수법이 있고요. 명인 방법에 의한 지상물에 대한 권리 변동, 그다음에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도 간수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돈 1억을 빌리고 싶다. 그렇게 되면 제 은행에서는 당신을 뭘 믿고 돈을 빌려줍니까? 이렇게 하면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하면서 제 집이나 뭐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이제 건재당권이나 관련된 이제 담보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건재당권 등이 이 등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로 약정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건재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옛날에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양도담보가 법전에 있을까요?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담보를 잡는 데 있어서 양도담보의 그런 형식을 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께서는 혹시 그 시험 문제에 양도담보라고 이렇게 나오면 저게 뭐지? 뭐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수법이죠. 간수법이고 법전에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건 그냥 그 간섭적으로 이제 그 건재당권 설정 등기 등의 저당권 등기가 아니라 뭐 소유권 이전이나 뭐 기타 유사 뭐 방법을 이용해서 담보를 잡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여사가 사실인 간섭이나 임의 법규에 우선합니다. 우선하고 사실인 간섭은 임의 법규에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간섭 헌법을 인정을 합니다. 수도 이전에 관한 판례에서 법 형식적으로는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간섭 헌법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은 수도이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는 법전이 없죠.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간섭 헌법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간섭법과 대비가 되는 게 이제 사실인 간섭이 있습니다. 사실인 간섭은 사해의 법적 확신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간섭법과의 차이가 뭐죠? 법적 확신입니다. 간섭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령에 저촉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사실인 간섭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입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조금 가슴에 와닿지 않고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뭐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생들께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 드린 것을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100%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저 정도 되는 것은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면 엄청난 운이시죠. 근데 이게 다 알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법령이 계속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나 뭐 이런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필요적으로 형을 강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뭐 유명하신 분이 최근에 이게 감옥에서 나오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심신미약으로 인한 경우에는 내가 지금 우울증이라든지 음주를 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심신미약이었다. 그런 와중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과거에는 그 필요적으로 형을 강경하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빨리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강경이냐? 이렇게 하면서 각종 항의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8년에는 그 심신미약으로 인한 그러한 범죄에는 필요적으로 이제 강경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강경을 해야 된다 하면서 법을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법학 개론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작년에 법이 다르고 올해 또 법이 다르고 올해 또 최근에 또 엊그저께 분묘기지권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그 판결이나 법령이 없었는데 불과 사나흘 전에 새로운 판결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학 개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맹목적인 그러한 이제 암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제 지문을 보실 때 이게 어떠한 사항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법과 도덕, 법의 체계, 법원, 법의 효력, 정의, 간섭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공법과 사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